내탕금을 들고 온 관리를 여기서 참수시킵니다. 그 대목에서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이것은 뭐 편집돼도 되는데 자기 그 선조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탕금을 가져온 관리였던 거예요. 진짜요? 네. 그 후손인 거예요? 그 후손인 거예요. 그 후손한테 말로 푸는 동학농민혁명사 썰 1894. 오늘의 키워드는 싸워서 겨뤄서 이기는 승리입니다.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사실 승리가 몇 번 안 돼가지고 참 귀합니다. 그렇죠. 그중에 제가 아는 아주 멋진 승리를 오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황토현. 네. 혹시 기념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요? 네, 국가 기념일. 오늘인가요? 5월 11일입니다. 5월 11일. 네. 1894년 4월 7일 새벽에 농민군과 전라 감영군이 싸워가지고 승리한 날이 양력으로 환산하니까 5월 11일이 됩니다. 황토현 전승 기념일인 거네요? 그 전승 기념일을 동학농민혁명을 상징하는 국가 기념일로 정한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관련해서는 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걸 어떤 날로 할 것인가에. 그렇죠. 날짜를 어디로 할 건지, 그리고 그 날짜를 어디로 할 건지는 의미를 어디에 둘 것인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있었고, 이견이 있었고, 생각이 달랐던 거죠. 우여곡절 끝에 5월 11일 황토현 전승일을 동학농민혁명을 상징하는 기념일로 정했는데 황토현 전승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1894년 동학농민혁명 전체를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날짜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이게 종교적인 의미에서 더 가중치를 줬다면 최재호 선생이나 최시영 선생의 탄생일 기념할 수도 있을 텐데 최초의 승리를 기억하고자 했다는 게 어쩌면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한번 되새겨보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 사건이 한국 현대사에서 갖는 위상이 있고 그 위상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 선정 과정에서 후보로 올라온 기념일들이다. 최종 심사를 통해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을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로 선정하게 된다. 법정 기념일 선정은 황토현 전투의 중요성을 부각한 동시에 동학농민혁명을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생각해보면 황토현이라는 곳에서 죽창을 들고 반군을 상대로 싸워서 이겼다는 것 자체가 일단 좀 기적 같은 일이 아닐까. 이제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제가 수많은 전쟁사를 봤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리더인 것 같아요. 현대식 무기, 병사들의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동학농민군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조건들이 부합하지는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략이라든지 무기라든지 무기는 없었죠. 무기 죽창밖에 없었으니까. 너무 열악한 상황이지만 승리를 했다는 것에 가치와 의미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열악한 상태에서 싸웠는데 동학농민군에게 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단 관군 혹은 정부군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자기가 손쉽게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져버린 거잖아요. 전라 감영군은 거의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농민군들이 그 정도 규모로 올 것이다. 이런 예상이라든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가지고 전라감사 김문현 같은 경우는 깜짝 놀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중앙에다가 지금 농민군들이 이렇게 크게 일어났다라고 보고하고 더 이상 어떤 조치를 하거나 선보고 그렇지 못한 거죠. 보고를 일단 빨리 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그리고 이제 정부의 지시를 받아서 감영군을 조직하게 되는 거죠. 감영군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전라 감영 자체에서 보부상이라든지 그다음에 향병을 뭐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군대를 조직하는 것인데 이 군대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훈련 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게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역 예비군 같은 건가요? 조금 더 정규군에 가깝죠. 지역 방어 차원에서의 군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선 말기 고종의 친군 강화 정책으로 전주에도 문화명이 설치된다. 감영병은 바로 이 문화명 병사들이다. 하지만 명목상 정규군인 것과는 달리 그들의 훈련 상황과 보급은 열악했다. 자료들을 보니까 보부상들이 많이 동원이 됐더라고요. 이 보부상들은 네. 조금 다른 이해와 입장을 갖습니다. 보부상들이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상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19세기 말 보부상들은 관변단체 그런 성격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하자는 대로 그냥 하는 거고 그런 자료들도 있더라고요. 그 개항을 했을 때 그러니까 민씨 일가들이 말하자면 끈앞풀로 보부상들을 네. 이용하였고 그들에게 일본에서 들여오는 물건들을 독점할 수 있는 상권을 주고 키워서 아무 때나 그 군에 동원될 수도 있는 그런 단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 보부상들의 경우에는 다른 집단보다 훨씬 자기 결속력이 강해서 조선의 지배층이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 세력으로 보부상들이 활용해서 농민군을 진압하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들이 보부상이다. 그래서 농민군과 보부상의 충돌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해봐도 보부상들은 계속 지역을 이동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 소식들을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통이 될 수도 있고 보부상은 시장을 중심으로 보찜을 지고 행상을 했던 전문적인 상인이었다.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춰가던 보부상은 국가에 협조하는 대가로 이권을 보장받았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시기 이들은 식량과 무기를 운반하고 직접 전투에 참여해 국가에 공헌하기도 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1894년 황토현 전투 당시 천여 명에 달하는 보부상의 칼끝은 농민군을 향하고 있었다. 저희 계속 황토현 전투 얘기하고 있는데 황토현이 어떤 곳인가요? 그 황토현은 한자로 하면 누루황, 네. 흑토현은 고개현입니다. 아, 누런 흙이 쌓여 있는 고개. 제가 지금 거기에서 근무하고 아, 있는데 그러세요? 아, 뻘밭에서 아니 황토 흙이 흙밭에서 뻘밭이 난다. 그러니까 흙밭에서 지금 주변에서 이렇게 산책도 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논이나 밭을 뒤집죠? 갈잖아요. 네. 뒤집으면 네. 다 황토색입니다. 비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상당히 비옥하다. 네. 이 고개라고 하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네. 고개 령 있잖아요. 네, 그렇죠. 령. 그다음에 치, 네. 또 제도 있어요. 제. 여러 가지 지명 중에 고개 현자를 쓰게 돼서 황토현이라고 이제 명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백산에서 머물던 동학 농민 군들이 황토현으로 방향을 바꾼 이유가 뭔가요? 일단 원래는 처음에는 전주성으로 직향하려고 해서 금구 원평까지 올라갔는데 네. 그 금구 원평까지 가니까 전라 감영에서 군대를 조직해서 내려온다. 이제 농민군의 입장에서는 감영군이라고 하니까 조금 경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부안을 거쳐서 고부로 오고 다시 이제 이 황토현에 진을 치고 뒤에 이제 별도로 군대를 움직였던 김계남이 또 같이 모아지면서 이제 하나의 군대가 됐는데 이때 네. 쫓아온 감영군이 이 황토현에다가 진을 치게 되면서 서로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대치를 거예요?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치하고 있다가 싸우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말 죄송합니다만 선빵이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 선빵을 날리느냐가 승리를 좌우하는데 누가 그게 좀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네. 농민군이 먼저 공격을 했다고 하는 네. 것도 있고 농민군이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유도해서 한 것이다. 아. 그렇게 얘기 기록이 두 가지가 두 개가 다 있나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농민군과 감영군 누가 먼저 공격했을까? 그중 첫 번째 시나리오는 농민군의 기습 작전을 이야기한다. 전주 유생 정성무의 가보 양력에 따르면 농민군의 선제 공격으로 황토현 전투가 시작된다.
그런데 그 동학농민군이 선제 공격했다라는 기록은 그 사료에만 나오고 있어요.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들이 여러 사료들이 있는데 그걸 분류를 좀 해본다면은 일본군 측 사료가 있고 또 조선 정부 측 사료가 있고 동학농민군 측 사료가 있고 일반 유생들이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한 사료가 있습니다. 갑오양력은 일반 유생이 보고 들은 걸 기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확도에서는 좀 떨어지죠. 다양한 사료를 통해 교차 검증이 가능한 두 번째 시나리오는 관군의 선제 공격을 이야기한다. 전라감사 김문현이 중앙에 보고한 양호 초토록이라는 사료에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문현의 군사마였던 최영련이라는 사람이 쓴 동도문변이라는 사료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전라 감영군이 사방에서 포위해서 동학농민군을 공격했지만 도리어 패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가로 존재하는 동학군의 기록 오지영의 동학사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 이에 따르면 전봉준이 장정을 뽑은 뒤 무장연의 보부상으로 위장시켜 관군에게 투입하고 농민군이 매복한 곳으로 오게끔 유도한 뒤 마침내 감영군을 섬멸하게 된다. 동학군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든 거네요. 그렇죠. 네, 유도한 것이다. 네. 그리고 기록에 보면 그 황토현 인근의 논과 물이 흐르는 곳에 네. 피가 선연했다. 네. 상당히 그 많은 관군이 이때 농민군에게 참패를 당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 장면이 막 갑자기 선명하게 떠오르는데 황토현의 약간 붉은 흙 사이에 시내가 흐르는데 네. 시내는 핏빛이야. 얼마나 참혹한 우열의 전라 감영군과 보부상 연합부대가 2,40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살아 돌아간 데가 수십 명밖에 안 된다. 많이 잡아도 7, 80명 남겨놓고 거의 전멸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불을 켜놓고 하는 거 보니까 밤에 기습을 한 거겠네요. 그러니까 이 전투가 네. 4월 6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그래서 기념일을 4월 6일로 할 건지 4월 7일로 할 건지 하다가 승리하는 시점인 4월 7일. 그 7일이 5월 11일이 된 거죠. 이틀로 하면 안 되나요? 이틀로 하고 국가 기념일로 하고 휴일로 정해서 휴일로. 이틀 연속으로 쉬게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동학을 기억하지 않을까. 농민군에게 이 황토현 승리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선 이제 동학민혁명 전체 전개 과정에서 최대의 승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관망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같이 참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큰 흐름이 형성됐을 것이다. 네, 이런 비유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이 일단 1승을 거두고 나니까 이게 되네? 이길 수 있네? 그때부터 약간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정말 이겨버리잖아요. 황토현 전투도 어쩌면 동학농민군이 이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최초로 발견한 이제 드디어 전주성으로 갑니까? 바로 가지는 않고 네. 다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왜요? 농민군들을 이렇게 포섭하고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쪽으로 다시 한번 내려가서 순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시기에 농민군이 급격하게 증대되었다. 그러니까 많은 농민군들이 이때 참여를 하게 된 것 아닌가 싶어요. 뭐 어떤 경우는 집에 불을 지르고 가기도 했다. 그래서 더 이상 돌아오지 않겠다. 그런 의미이기도.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면은 관리도 쉽지 않을 뿐더러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니까. 접주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접주들에게 그런 역할을 부여해서 관리하도록. 막 들어온 사람들을 다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기준 같은 것도 있었을까요? 키 뭐 얼마 이상, 뭐 아니면 뭐 나이 얼마 이상, 뭐 의지가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의지 어떻게 체크하죠? 그건 이제 눈빛을 집에 보고. 불 지르고 오면 의지 100점. 4월 7일 밤새워서 그 전투를 벌인 동학농민군들이 쉬지 않고 바로 정읍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날 밤 해질 무렵에 정읍 관할을 점령하고 거기서 무기를 확보한 후에 4월 8일 오전에 흥덕현을 또 점령을 하게 됩니다. 저녁 해질 무렵에는
고창 관할을 점령해서 다음날 4월 9일에 무장읍성으로 향해서 무장읍성을 점령한 후에 3일간 전역에 가다듬고 무장에서 머물기 때문에 영광으로 한평을 거쳐서 4월 21일에 장성에 도착해서 월평 장터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누구 유명한 장군을 딱 내려보내서 네. 정리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당시 고종이 네. 홍계운을 양호 초투사로 임명을 해서 네. 훈련된 중앙군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이전에 그 감영군보다는 훨씬 훈련된 군대였고 여기에 또 이제 농민군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죠. 네. 황토현 전투에 승리한 4월 7일 홍계운의 경군 선발대는 전주에 도착하게 된다. 4월 8일 군산에 도착한 후발대까지 포함해 도합 800명에 이르는 이 경군의 정체는 바로 수도 정예부대인 장위영병이다. 장유영 부대는 왕을 호위하고 도성을 순찰하고 방어하는, 요즘에 말로 하면 수도 경비사령부 정도 미국 소총인 레민턴 소총으로 무장되어 있고 캐틀린 기관단총, 쿠르프포 최신식 무기를 갖춘 정예부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군이 전주성에 입성하게 된 날이 바로 4월 7일 황토현에서 전라 감영군이 대패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사기가 뚝 떨어지게 돼요. 하룻밤 자고 나면 몇십 명씩 도망쳐서 약 500명밖에 안 남게 돼요. 그러니까 홍계운이 증원부대를 보내달라 요청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조정에서 강화병사를 보충병으로 보내자 그때서야 남쪽으로 추격해 들어오는데 정읍을 거쳐가지고 고창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쯤 동학농민군들이 장성에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4월 23일 날 장성으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홍계운은 그 300명의 선발한 군사를 네.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대신 보내서 전봉준을 대적하게 합니다. 선발군만. 그렇죠. 이제 선발군만 보낸 이유는 농민군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돼서 이동을 해서 이 농민군을 토벌하고 진압하기 위해서는 경군도 한꺼번에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300명 정도면은 뭐 해볼만 하죠. 당시에 농민군이 장성 황룡촌 근처에 있었는데 이 지역은 농민군들이 지형이라든지 그걸 너무 상세히 알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대관 이약성을 필두로 한 경군 300명이 먼저 공격하자 농민군은 피해를 보고 잠시 후퇴한다. 하지만 이내 전열을 가다듬고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반격하게 된다. 이때 바로 그 유명한 여기 있죠 장태고 요 장태를 이제 움직이는 모습. 되게 큰 네, 거네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어제 지금 이 장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배틀로 장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크기를 잘못 재가지고 저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장태 모형을 보고 어제 밤에 급하게 만들어 와 본 건데요. 밤샜습니다, 이거 만들어. 이걸 보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크고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고, 이렇게 써왔나요? 그렇죠. 장태가 네. 원래는 닭을 기르는 기구예요. 제가 볼 때는 이보다 좀 적고 네. 높이는 좀 높고 닭이 이제 들고 날고 할 수 있게 이렇게 밀폐되지 않고 네. 들고 날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뒤에서 숨어가지고 사람이 한 요 정도 크기라고 보면 네. 숨어가지고 여기 사이에는 볏짚을 채워가지고 총알도 맞고 엄폐를 하면서 앞으로 굴리면서 나가고 경사가 있는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네. 가면서 방어도 하면서 공격도 하는
농민군이 개발한 신무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약간 장갑차 같은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예, 이거 막으면서 막으면서 공격하고. 계속 앞으로 하고. 제가 경군 입장을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저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온다. 네. 그 적들은 보이지 않고 이런 애들만 이게 내려오면은 장대만 내려오면은 정말 좀 무서웠을 것 같긴 해요. 경군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농민군의 무기를 봤을 때 당황했을 것이고 그래서 승리하고 그래서 훨씬 더 농민군들이 이제 기세가 충천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접전 끝에 경군은 영광 방향으로 잠시 후퇴했다가 장성 신촌리 뒷산 까치골 능선에서 최후의 전투를 벌인다. 홍계운의 초토군 본영은 선발대의 패배를 인접 지역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 홍계운의 보고서에 그런 대목이 나와요. 만여 명이 떼지어 달려들어 죽음을 무릅쓰고 30리를 돌이켜왔다. 그러니까 당시에 농민군의 기세가 어떠했는지를 이제 관군의 입장에서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관군, 경군의 피해가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홍계운은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고 네. 그 중간 간부인 대관 이학승을 중심으로 해서 전투를 참여했는데 이때 이학승은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경군이 많은 손실을 갖게 되는데 네. 대포 이문 그리고 양총 100여 점을 이제 농민군에게 탈취당하는 그런 대단히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신식 정예군마저 무찌르고 노획한 무기로 전력을 보강한 농민군. 그들은 마침내 전주로 진격하게 된다. 동학군이 전라북도 원평에 이르렀을 때 고종에게서 소식이 당도한다. 이 원평에서 한 가지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는데 네. 내탕금을 들고 온 관리를 여기서 참수시킵니다. 그리고 왕의 개인 재산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회유의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고종이 그러니까 전봉준 장군한테 야, 이 돈 줄 테니까 사비를 털어가지고 돈을 주는데 제발 좀 이제 그만 싸우자. 네. 이런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이전에 무장 포고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보면 왕을 보좌하고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을 그렇죠. 했는데 왕은 괜찮다. 그렇죠. 그 민씨 일가가 문제다.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내탕금을 가져온 관리를 참형을 시켰다, 참수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것이 더 농민군의 본래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새로운 어떤 질서를 만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이것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보면 이 조선 역사나 그 옛날 역사를 보면 참 헛된 죽음이 많은데 네. 대표적인 게 이런 사례인 것 같아요. 내탕금 가져온 사람이 뭐가 제가 있겠습니까? 그 대목에서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이것은 뭐 편집돼도 되는데 얼마 전에 네. 저한테 자기 그 선조가 네.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내탕금을 가져온 관리였던 거예요. 진짜요? 네. 그 후손인 거예요? 그 후손인 거예요. 그 후손한테 이제 너무 이렇게 설명하기가 난감해가지고. 후손을 그걸 모르고 그러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자료도 찾고 근거도 찾아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탕금을 가져왔던 그 사람 네. 어쩌면 동학 농민혁명의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 지점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과연 이 조선이라고 하는 국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했는데 그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살고 누구는 또 목숨을 잃고 이렇게 되는데 이 지점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될 것인지. 전봉준 장군은 사실 이 내탕금을 가져온 관리의 목을 침으로써 자기의 의지를 더 선명하게 밝히는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관리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어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범주에 그렇죠. 이분들도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관군으로서 네. 참여를 해서 토벌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사하고 그분들도 그만큼의 의의를 또 의미를 둬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승리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길만 해서 이기는 싸움이 있는데 질 것 같은데 이기는 싸움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동학농민군의 싸움이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겼기 때문에 이 승리의 값어치가 더 올라가는 게 아닌가. 결국 중요한 건 간절함이 아닐까 싶어요. 네. 간절함이 새로운 책략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사람을 정신무장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어쩌면 동학농민군의 승리는 간절함의 승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배울 게 많고 값진 승리가 아닐까. 동학농민혁명 이후에 식민지가 되고 분단이 되고 했지만 그 간절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역사가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이제 전주성을 향해서 네. 힘차게 한번 내달려 네, 보겠습니다. 전주성을 점령하는 것으로 네. 자, 그럼 다음 주에 전주성을 향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전주성에서 뵙죠. 네.